어머니, 식모살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대접은 좀 과하지 않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에 밥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식모로 살며 아들을 키운 춘자,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시골 마을 단독주택의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번져 나왔습니다. 이춘자는 허리를 굽혀가며 된장국을 저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죠. 도마 위에선 파가 잘게 썰리고 시래기는 정성스레 묻혀졌습니다. 30년 넘게 남의 집 식모로 일하며 익힌 솜씨였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는 그 아들 내외의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안 주무세요? 아들 정우가 부엌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아침상 준비하려고. 너희 출근해야 하잖니. 춘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미안한 듯 어머니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춘자는 밥그릇을 정성스레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 고생이 많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녀의 마음속엔 언제나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나서 춘자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 유미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회사 옷을 갈아입은 유미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밥은 제가 못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유미는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춘자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요즘 여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상 앞에 앉은 정호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춘자는 마주 앉아 국그릇을 건넸습니다. 많이 먹어라. 힘들게 일하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우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유미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다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춘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미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식모살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대접은 좀 과하지 않아요? 매일 이렇게 상 차리시고 마치 손님 모시듯 하시네요. 순간 밥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호의 손이 멈춰 섰습니다. 춘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유미는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데 너무 대단한 일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부담스러워요. 춘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그릇을 놓으려던 손이 덜덜 흔들렸습니다. 그래. 춘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바쁘지. 내가 익숙해져야지. 유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유미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괜찮다. 춘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먹어라. 식기 전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밥을 급히 먹고 회사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춘자는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차린 반찬들,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국.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춘자는 밥상을 치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식모살이. 그래, 나 평생 남의 집 식모하며 살았지.
그녀의 기억 속으로 오래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때,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무릎 꿇고 걸레질하던 손, 주인집 식구들이 남긴 밥을 얻어먹던 저녁,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학원비를 내고 교복을 사주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게 죄인가? 내가 식모로 산 게 잘못인가? 그날 밤 춘자는 방 구석에 있던 낡은 손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땅 문서였습니다. 시골론 300평, 20년 전 식모살이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샀던 땅,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땅. 이게 내 전부야. 내가 평생 모은 전부. 춘자는 땅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자존심이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 유미가 이미 그 땅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작은 방 안에서 춘자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정성을 쏟지는 않았습니다. 유미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식모살이 하는 주제에 그 말은 춘자의 가슴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아들 내외를 위해 집안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개고 마당을 쓸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유미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유미가 불렀습니다. 춘자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유미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우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카페 인테리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카페를 차리려고요. 요즘 동네에 괜찮은 카페가 없잖아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너희 둘 다 커피 좋아하니까. 정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응원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유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자리는 역 앞으로 알아봤어요. 유동 인구도 많고 전망이 좋거든요. 춘자는 기뻐하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업을 하다니. 잘 됐으면 좋겠네. 유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춘자는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신용 등급이 좀 낮아서요. 대출 한도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유미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잠깐만 대출을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내 명의로?
네, 어머니는 신용이 깨끗하시잖아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는 거예요. 유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망설였습니다. 대출이라는 말이 두려웠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그게 나는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정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갚을 거예요. 매달 원금이랑 이자 전부 우리가 내고요. 어머니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면 돼요. 유미도 거들었습니다. 카페가 잘 되면 어머니한테도 용돈 드릴게요. 편하게 사실 수 있게요. 춘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 꿈꿔온 일이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머니가 도와줄게. 유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우도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며칠 뒤 세 사람은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춘자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니? 춘자가 물었습니다. 유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냥 대출 신청서예요.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정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복잡한 내용은 없어요. 춘자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도장을 찍을 때마다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됐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대출금은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미와 정호는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카페가 생기는 거야. 인테리어는 모던하게 하고 메뉴는 브런치 위주로 가자. 춘자는 뒷좌석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행복하면 됐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서명한 서류 안에 담보 조항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 담보가 바로 그녀의 땅이라는 것을. 그날 밤 춘자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자식을 돕는 게 잘못일 리 없어.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 속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대출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역 앞에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예쁜 글씨로 가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정우도 퇴근 후에는 카페로 가서 유미를 도왔습니다. 춘자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저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춘자는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자는 카페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역 앞까지 갔습니다. 카페는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젊은 사람들 서너 명이 소파에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유미도 그들과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습니다. 어머니, 유미가 놀란 표로 일어났습니다. 왜 오셨어요? 너희가 열심히 한다길래 구경 좀 하려고. 춘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카페는 깨끗하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유미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춘자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유미의 친구들은 춘자를 힐끗 보더니 다시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 진짜 여기 인테리어 너무 예쁘다. 그치? 우리 아지트로 딱이야. 음료도 공짜로 마실 수 있고. 춘자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공짜? 유미는 친구들에게 또 커피를 내왔습니다. 카운터에서 캡슐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손님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친구들을 위한 서비스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있는 동안 손님은 단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커피를 주문했고 한 명은 그냥 구경만 하고 나갔습니다. 춘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대출은 어떻게 갚지? 춘자는 조용히 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미야, 손님이 별로 없네. 유미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거예요. 춘자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춘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장사가 될까?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우야, 오늘 카페에 다녀왔는데. 아, 어머니 오셨었어요? 정우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별로 없더라. 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래요. 곧 나아질 거예요. 그래도 매일 저렇게 친구들만 놀러 오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춘자는 우편함에서 은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대출 관련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춘자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월 상환액 120만 원. 춘자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춘자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정우야, 이번 달 대출 상환은 했니? 정우와 유미는 저녁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 네. 했어요. 정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춘자는 안심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춘자는 다시 카페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말하지 않고 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또 유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케이크와 커피잔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유미는 카운터에 앉아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춘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카페가 아니라 놀이터잖아. 춘자는 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미야, 가게가 이래서야. 유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오세요? 저희 일하는 거 감시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걱정은 무슨, 저희가 알아서 해요. 유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춘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유미의 친구 한 명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참견 많으시네. 유미는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동의처럼 느껴졌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걱정했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춘자는 멈춰 섰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지? 가게가 저 모양인데.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유미와 정호가 집에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춘자는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게가 잘 안 되면 대출은 어쩔 거니?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최악의 경우에는 어머니 땅 팔면 되잖아요. 춘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땅이요. 시골에 있는 논. 어차피 시골 논이잖아요. 팔아봤자 얼마 안 나오겠지만 대출 갚기엔 충분하죠. 유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춘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땅을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정호는 황급히 유미를 말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하지만 유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뭐 어때요?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거 될 땅인데. 춘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춘자는 손가방을 꺼내 땅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 땅을 노렸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복지관 임시 숙소에서 보낸 첫날 밤이었지만 잠을 설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녀는 손가방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읍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공단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9시에 문을 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춘자는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춘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서명한 서류에 정말 담보 조항이 있었을까? 아니면 나중에 조작된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호 내외가 이사 오기 전 집 창고를 정리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유미의 짐들을 창고에 넣어뒀었습니다. 거기에 혹시 뭔가 있지 않을까? 춘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법률 상담도 중요하지만 먼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우와 유미는 이미 나간 듯 했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한쪽 구석에 놓인 박스들을 살펴봤습니다. 유미의 이름이 적힌 박스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와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박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춘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뒤졌습니다. 세 번째 박스를 열었을 때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춘자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봤습니다. 첫 장은 카페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두 번째 장은 인테리어 견적서였습니다. 춘자는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서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춘자의 이름으로 된 신청서였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가 쓴 거지? 춘자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그녀의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춘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춘자의 도장이 찍힌 복사본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내 도장을 복사했어? 춘자는 경악했습니다. 그 밑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춘자의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계약 상대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춘자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미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내 도장을 복사하고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땅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 서류들이 증거야. 이걸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 춘자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자는 깜짝 놀라 창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유미의 차였습니다. 벌써 돌아왔어? 춘자는 급히 박스들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유미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춘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들킬 뻔했습니다. 춘자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방을 꼭 껴안으며 걸었습니다. 이 안에 든 서류들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착하니 이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춘자는 안으로 들어가 접수를 했습니다. 상담 신청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안이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기당한 것 같아서요. 제 땅이. 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춘자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춘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일, 땅이 담보로 잡힌 사실, 집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오늘 발견한 서류들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춘자가 손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자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인감증명서 위조, 도장 무단 사용, 담보 설정 사기까지.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춘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요? 네, 확신합니다. 다만 절차가 조금 걸릴 겁니다. 먼저 사기 고소를 하고 담보 설정,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일단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두르셔야 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형편을 고려해서 무료로 진행 가능합니다. 춘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하신 만큼 제대로 보상받으셔야죠. 상담을 마치고 나온 춘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어. 내 것을 지킬 수 있어. 그녀는 손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 안의 서류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춘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이제 그만 참자. 이 손으로 다시 찾아오자. 춘자의 눈빛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가는 길, 춘자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에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춘자는 숟가락을 놓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춘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그녀 편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사기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담보 설정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경매 중지 신청도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춘자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여성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미와 정우를 조사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춘자는 그날 경찰서에 함께 갔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춘자는 복도 끝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정우는 얼굴이 창백했고 유미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춘자를 발견하고는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다가오려 했지만 유미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유미는 춘자를 노려보며 지나갔습니다. 춘자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야. 조사는 2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끝나고 나온 정호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미는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춘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빌려준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가 춘자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대편 자리에 유미와 정호가 앉았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유미는 춘자를 한번 흘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춘자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 이춘자 씨는 피고들에게 명의만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 몰래 땅을 담보로 설정했고 심지어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도장을 무단으로 복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인감증명서, 복사된 도장, 매매계약서 사본들. 판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유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서류에 자발적으로 서명했습니다. 담보 설정도 대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요. 원고가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은 원고의 책임입니다. 춘자의 변호사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원고는 70에 가까운 고령이고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피고들은 이를 악용해 중요한 내용을 숨긴 채 서명을 받았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춘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는 서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춘자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단순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제 땅이 담보로 잡힌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서명했습니까? 아들을 믿었습니다. 설마 나를 속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은 정호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유미가 정호를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담보 설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유미 측 변호사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증인 진술을 신중히 하십시오.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유미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증인석에 섰습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다. 저희는 강요한 적 없습니다. 춘자의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는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복사된 도장을 제시했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것들이 증인 소유의 창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유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하십시오. 판사가 촉구했습니다. 유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한 겁니다. 만약이요? 혹시 원고가 마음을 바꿀까 봐요. 그래서 미리.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춘자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즉, 증인은 처음부터 원고를 속일 계획이었다는 뜻입니까? 유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춘자는 증인석의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이 컸습니다. 저 사람이 내 며느리였구나. 재판은 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증거 검토와 증인 신문이 끝나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후입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법정을 나서는 길, 춘자는 정우와 마주쳤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춘자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어머니, 넌 이미 선택했어. 내 아내 편을 들었잖니. 춘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울먹였지만 춘자는 돌아섰습니다. 변호사가 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잘 진행됐습니다. 상대 측 증언에서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기겠죠? 확실합니다.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변호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춘자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자.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승리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재판은 3차례 더 진행되었습니다. 춘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법정에 나갔습니다. 매번 증거가 쌓여갔고 유미와 정호의 거짓말은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유미와 정호는 원고를 기망하여 담보를 설정했고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담보 설정은 무효이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정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춘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경매로 넘어간 토지는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며 피고들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춘자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변호사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춘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어르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며칠 후 춘자는 땅 문서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경매는 취소되었고 땅은 다시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배상금도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5천만 원. 춘자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춘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을 걷다가 춘자는 노인들이 도시락을 받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식모살이 하던 시절, 남의 집 밥을 얻어먹던 날들, 그때의 서러움과 외로움,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춘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식당을 차리기로. 춘자는 읍내에 작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1층에 있는 쉼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임대료는 한 달에 100만 원.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춘자는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중고 테이블과 의자를 샀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이 도와주었고 동네 청년 몇 명도 자원봉사로 나섰습니다. 보름 만에 식당이 완성되었습니다. 간판에는 시니어 밥상이라고 적혔습니다. 오픈하는 날 춘자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큰 냄비에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무치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기에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침 11시 문을 열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여기 밥 먹을 수 있다면서요? 네, 무료입니다. 편하게 드세요. 춘자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첫날 2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틀째는 30명, 사흘째는 50명. 소문이 퍼지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춘자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이 밥 진짜 맛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먹어보네. 어르신들의 칭찬에 춘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지역 신문에서 춘자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사기당한 할머니, 무료 급식소 열어.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후원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보내는 사람, 반찬을 기부하는 사람, 자원봉사를 자처하는 사람들. 춘자는 감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세상엔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아. 어느 날 식당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정호였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를 발견하고 멈칫했습니다. 정호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춘자는 국자를 든 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왔니?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신문에서 봤어요. 정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춘자는 정호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마.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호는 울먹였습니다. 춘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미는 이혼했어요. 유미는 감옥에 있어요. 춘자는 놀랐습니다. 감옥?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어요. 저는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도 문 닫았어요. 저는 지금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춘자는 아들의 거친 손을 보았습니다. 한때 깨끗했던 손이 이제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춘자는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래, 고생하는구나. 어머니, 제가 돕고 싶어요. 여기서 설거지라도 하게 해주세요. 정호가 간청했습니다. 춘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뒤에 가서 앞치마 입어. 정호는 눈물을 훔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춘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기회는 줄 수 있어. 그날부터 정호는 매일 식당에 나와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춘자와 정호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서먹했지만 예전처럼 원수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밥. 춘자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이 밥이 제가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어머니 밥의 소중함을. 춘자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건넸습니다. 먹어. 식기 전에. 정우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렇게 함께 있을 수는 있겠지. 식당 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시니어 밥상을 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이제 71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고 밥을 짓는 일은 그녀에게 삶의 이유였습니다. 식당은 이제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왔고 자원봉사자들도 10명이 넘었습니다. 정우도 여전히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춘자는 식당 앞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식당 앞에 섰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미였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유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초라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유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춘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찾아뵙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꼭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유미는 춘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옥에서 3년을 있으면서 매일 생각했어요.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유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며 모은 땅을 빼앗으려 했던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요. 춘자는 유미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희석시켰으니까요. 일어나. 춘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꼴을 보기 싫어. 춘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유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춘자는 식당 안을 가리켰습니다. 배고프면 들어가서 먹어. 어머니, 저는 배고프지 않으면 가. 춘자는 돌아섰습니다. 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자는 뒤따라 들어가 국그릇과 밥그릇을 내왔습니다. 먹어. 춘자는 유미 앞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유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눈물 때문에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다시 먹게 될 줄은. 그만 울고 먹어. 밥이 식잖아. 춘자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유미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춘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뒤쪽에서 나오다가 유미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서로에게 할 말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유미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됐어. 내가 할 일 아니야. 춘자가 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뭐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가면 너무 죄송해서. 유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설거지해. 유미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일하고 나서 유미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갈게요. 춘자는 국자를 든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와도 될까요? 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프면 와. 밥은 줄게. 하지만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 유미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미가 나간 후 정우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가? 유미가 다녀가서. 괜찮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춘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하세요. 저였으면 내가 강해지면 돼. 이제부터라도. 춘자는 아들의 손을 도닥였습니다. 정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춘자는 식당 마루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며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춘자는 오래된 손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싸웠던가.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팔아서 식당을 확장하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밥을 대접하기로. 그것이 그녀가 남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내 밥은 더 이상 천대받지 않아. 이제 이 밥은 사랑이야. 춘자는 땅 문서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서서 큰 냄비에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이 풀리며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파를 썰고 두부를 넣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춘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냄새가 내 인생이야. 뜨겁고 구수하고 따뜻한. 문이 열리며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국이 아주 맛있어요. 춘자는 환하게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나, 둘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와 밥 먹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춘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우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국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다행이야. 춘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어머니 아들이어서 다행이에요.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자는 잠시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내 아들이어서 다행이야.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용서와 화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춘자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국 냄새가 더욱 진하게 퍼졌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그녀의 평생이 녹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한숨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자유도.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춘자는 국자로 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딱 좋네. 그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밥은 시키면 맛이 없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데우면 됩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춘자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시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세상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당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시니어 밥상. 그곳에서는 오늘도 밥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작품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